다음으로는 박종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셔서 그린 인프라와 녹색 도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미세먼지 저감과 코로나 시대 그린 인프라 녹색 도시 발표를 맡게 된 국토연구원의 박종순입니다. 원래 이 주제가 바람길과 녹색 도시였는데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그린 인프라와 녹색 도시로 약간 수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 도시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도시의 미세먼지와 코로나,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린 인프라, 그리고 한국형 그린 인프라 구상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 도시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 경제, 사회 위기에 살고 있고요.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지구 온난화가 심각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요. 지구가 3도씨 상승하면 전 세계 생물의 30에서 50%까지 멸종하게 되고, 또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2019년 3월에 일주일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고생하였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폐질환, 호흡기 질환, 폐암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경제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 중단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였고, 또 보니까 4월에는 이 실업률이 무려 14.7%로 상당히 높고, 이 수치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고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청년 실업률도 높고 경기 침체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우리나라 다 경제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돈을 풀고 있습니다. 마지막 위기는 사회 위기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먼 거리 이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교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감소되고, 그러면서 사회 활동이 위축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되고 우리가 행복감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도시란 거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도시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에서 일자리가 풍부해야 되고,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한 도시가 굿시티이고 친환경 도시라 할 수 있는 녹색 도시이고, 그 실천 수단이 바로 그린 인프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미세먼지와 코로나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먼저 도시의 미세먼지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2014년부터는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파리, 도쿄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요거는 2020년 3월에 세종시와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이게 코로나의 역설인데요. 미세먼지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마이너스 33%, 초미세먼지는 마이너스 49%,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HO 권고 기준에는 근접하거나 또 일부 지역은 초과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에 제가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람길에 대한 연구였고, 요거는 행복도시의 세종시의 타골풍의 현황입니다. 요 보시다시피 이게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행복도시의 여기 환경을 보면은 산세가 험하고 지형이 복잡할수록 풍속이 약하다, 평평할수록 풍속이 강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천마을 조성 전후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 바람 환경이 어떻게 바뀌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신도시가 건설되었더니 바람이 상당히 복잡하게 바뀌고 있더라.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신도시가 건설되었더니 풍속이 상당히 약해지고 있더라. 한 1m/s 이러한 풍속을 보여주던 것이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상당히 바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고, 이 그림은 찬 공기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형을 따라서 이 하천이나 계곡으로 그 다음에 하천에 쌓이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중간에 보이는 것이 그 찬 공기에 내려오는 길목입니다. 이런 길목을 갖다가 저희가 바람길로 설정할 수가 있고, 이런 바람길 위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찬 공기가 내려오다가 다시 돌아가거나 혹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를 지을 때 바람길과 수평 방향으로 가급적 건설한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되고 혹은 저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람길과 수평 방향으로 건축물을 배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람길 조성이 미세먼지 저감의 현실적인 대안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그리고 신도시가 한번 만들어지면 50년, 100년이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시 만들 때 이 바람길을 조성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와 그린 인프라인데요. 코로나의 원인은 공간적 요인과 비공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공간적 요인은 산업화 도시와 화석 연료 사용, 이런 거를 이제 요인으로 들 수가 있는데, 산업화 서식지가 파괴되었더니 야생동물과 우리가 접촉할 기회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공간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올 수가 있고, 또 도시화가 되면서 이 도시 내에서 급속하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1차 확산, 2차 확산 이렇게 급속하게 퍼질 수가 있고요. 또 화석연료 사용하면서 기후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모기 같은 이런 바이러스 매개체가 넓은 지역, 지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혹은 생존 기간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공간적 요인이고, 이걸 좀 더 도시화하면 이 자연 공간에 있던 바이러스가 동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촌락이나 인구 희박 지역에 왔다가 이게 도시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급속하게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구 경북연구원의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 백신, 사회 백신, 생태 백신이 있고요. 이 화학 백신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만드는 백신이고, 사회 백신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러한 사회 백신, 생태 백신은 이 자연은 스스로 치유력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자연의 치유력을 활용해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 백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국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인데요.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동그란 원 안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이 원들 간의 간격은 2m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그 도시 계획에서 보건이나 공중보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 원이 이렇게 2m 간격으로 있으니까 이러한 공원 녹지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독일의 사례인데, 독일에서는 이러한
일반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회 기반 시설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급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도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역상킹코다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분산 정책을 쓰고 있고 또 균형 발전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 요건 홍콩인데요. 약간 특이합니다. 아까 바람길과 연계가 됩니다. 홍콩에는 이미 2003년도에 증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발생을 하였고, 그러면서 도시의 통풍 환경 개선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는 이러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러한 바이러스 병원균을 도시 외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바다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 들어오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그러면서 도시의 건축물 배치 개선도 하고 대기 통풍 개선을 하였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스트리트 방향 바람길을 내고 오픈 스페이스를 연결하고, 그리고 풍속 비율 평가 지표도 만들었습니다. 지상 풍속과 상층부 풍속을 비율로서 그 정량적인 지표도 만들고 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굉장히 모범 국가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2020년에 진단키트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고 혈장 항체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요. 또 백신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고 있고요. 자전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공원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고 40에서 50%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더니 미국, 독일, 일본, 홍콩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원형 공간, 자전거길도 만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직 공간적 측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정책이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게 바로 그린 인프라, 녹지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인프라 살펴보면 이 그린 인프라와 그 유사한 개념인데요. 그게 생태축입니다.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생태축은 그 자연 공간에 대한 어떤 생물 다양성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리적 공간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이라 하면 종의 다양성, 유전자의 다양성, 서식처의 다양성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이러한 자연 공간을 어떻게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까? 생태축을 지정해서 보존하는 것이고요. 그린 인프라는 도시에서 만들어가는 자연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야생동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용도고요. 그러면 그린 인프라와 생태축 왜 중요하냐면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린 인프라와 생태축은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요. 공급, 조절, 문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에서 레저를 즐기고 휴양을 취하고, 그 조절 서비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질병 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츠라는 분은 생태계는 전염성 질환의 전파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그 선행 연구들 봤을 때 도심에서 이 모기 개체 수를 조절하게 되면 감염병이 발병 확률이 감소하고 있다. 빗물 정원, 이거는 이제 가로수 밑에 투수성 지반인데요. 이 빗물 정원을 조성했더니 홍수가 예방이 되고 오염균도 차단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햇빛을 보면 비타민 D를 얻습니다. 이 비타민 D가 우리의 면역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인프라는 이 생태계의 조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그린 인프라는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보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에 대응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지향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투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 서비스를 도시민에게 골고루 제공해서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공원 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는 BC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을 위주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태계 서비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 혜택까지 고려해서 이것도 어떤 사업을 평가하는데 같이 척도해 둬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색 일자리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공간을 보존하고 각이는 그린 인프라, 바람길을 조성해야 된다는 정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국토의 생태 네트워크 복원입니다. 이 자연 공간을 보존해야 되죠. 과거는 개발과 이용해서 자연을 훼손했다 그러면 지금은 완충 공간을 충분히 둬서 종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해야겠다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환경계획과 도시계획의 그 상충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 공간을 보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1번과 2번 같은 경우 이제 환경계획에서는 광역 생태축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도시계획에서는 여기를 보존축으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상충 때문에 광역 생태축은 보존돼야 될 지역이 개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충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일단 생태축의 뼈대는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뼈대에서 외연을 확장시키고 결국 그 가운데는 도시와 자연 공간이 만나는 데는 충분한 완충 공간을 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방제 공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원은 휴양가, 휴식가, 레저 공간인데 이거를 넘어서서 응급 상황이나 코로나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이 방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일본에는 방제 퍼 걸러라는 이러한 인공 구조물이 나중에는 임시 숙소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 아래쪽 그림 보면 뉴욕에서 이러한 공원 녹지 위에다가 임시 병동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생활권별로 방제 공원을 만들고 나중에 선별 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공원에다가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심지어는 의료시설까지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제공원이 있어야 된다. 갖추고 있는 그런 방제공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형공원,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 선형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이 선형공원은 좀 더 양적인 어떤 면적인 공원이 아니고 접촉면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산림, 공원, 하천 이런 것을 연결하는 선형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이런 어떤 선적인 야외 활동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형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이 수립 중인데 이러한 부분을 공원 네트워크 계획이나 공원 녹지망 계획이나 이러한 계획으로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아까 바람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홍콩에서는 바람길을 통해서 바이러스균을 도시 외부로 내보냈다. 아까 세종시에서도 이런 그 바람길의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바람길을 조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단계별로 조사 작성 평가, 시행 단계별로 바람길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정리입니다. 이 도시와 자연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 자연 공간은 생태축으로 연결해서 가급적 보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와 이 자연 공간 사이에는 충분한 완충 녹지를 두어서 시민들에게 자연 체험이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도시에서는 생활권별로 방제공원도 만들고 선형공원도 만들고 바람길도 만드는 이러한 구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제공원 사회적 거리두기 평시에는 하다가 응급 상황에 이제 활용하고 선형공원 선적인 야외 활동하고 하천 같은 곳은 생태 복원을 해서 이 바람길을 만들고 이게 결국에는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오른쪽이 시간축, 밑으로 갈수록 공간축인데 건축물 단위에서는
뭐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이런 걸 하다가 그 다음에 생활권 방제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하천의 생태 복원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원들이 모여서 결국은 파크 커넥터 같은 선형 공원을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은 상강 바다가 연결되는 국토 생태축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미세먼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그린 인프라가 풍부해야 되고 이 그린 인프라가 풍부하면 굿시티와 녹색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근홍 박사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네,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간단하니까 묶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나 영산 같은 빌딩 숲을 거닐다 보면 평지보다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그 빌딩에서 부는 바람인데요. 이런 바람과 발표자가 말씀하신 바람길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질문이 있었고요. 이미 만들어진 기존 도시는 그런 바람길 조성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빌딩 숲에서 그 빌딩에서 부는 바람은 빌딩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아주 미시적인 규모의 도시 차원에서의 바람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세종시의 이 바람길은 뭐냐면 밤이 되면 이제 공기가 냉각이 됩니다. 산에 있는 공기가 냉각이 되고 먼저 냉각이 되고 그러면 이 냉각된 공기는 중력 방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천과 계곡을 따라서 중력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겠고 그러면서 이 야간에 부는 미미한 그 바람이 이제 도시의 그 대기를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의 바람길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빌딩 숲에서 부는 바람과 제가 말씀드렸던 요 바람길, 찬 공기의 흐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 기존 도시에 어떻게 바람길을 도입할 수 있나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기존 도시에 바람길을 도입은 이제 우리가 도시 재생을 하거나 또 신도시를 만들 때 어떤 오픈 스페이스를 이제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이 바람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 도시에서는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때문에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 도시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그 신도시를 개발할 때나 또 도시 재생을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계획 우선순위에서 16번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길이 도입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6번째 있었던 우선순위를 좀 더 상위로 갖다 놓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마스크 착용은 개인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람길 조성대로 신도시를 만들거나 기존 도시 모델링한다면 언제쯤 미세먼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기 화면에 이게 다. 네네네. 그 바람길이 그 미세먼지 저감 효과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제가 연구를 했을 때 보면 우리나라 그 배출원의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10년 초반부터 이제 배출원의 배출량은 미세먼지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는 또 증가하거나 혹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한 번 고농도가 작년 3월에 발생을 했는데 한 일주일간 지속됐습니다. 그때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만약에 바람길을 조성을 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좀 더 짧아질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올해 2020년은 약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약간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그 미세먼지가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 감소했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추세를 보고 바람길을 조성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를 비교해 보면서 이 바람길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훈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귀한 말씀 나눠주신 박종훈 연구위원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